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금융정책 결정회를 열고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탈출하게 됐는데요. 물가와 임금이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인 수준으로 올랐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일본 증시와 장기간 이어진 엔저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되는데요. 일본은행의 플러스 금리 전환이 글로벌 증시와 경제에 미칠 영향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중단 토론하기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마이너스 금리를 중단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는데 이게 끝난 겁니다. 자, 일본은행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강철구 교수님, 우선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내린 중요한 결정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오늘? 예,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다가 2016년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까지 적용을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의 금통위에 해당하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0.1%에서 0.2%, 그러니까 현재 마이너스 0.1%이니까 향후에 0.0%에서 0.1%가 되겠죠. 그런 결정을 이제 오늘 오전에 어제 이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중단이 됐고요. 그와 함께 또 몇 가지 동시에 조치가 나왔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취해 왔었던 그러니까 이제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였지만 장기 국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2016년도에 같이 YCC 정책을 통해서 장기 국채 금리를 조정을 해왔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그만하는 것으로 했지만 장기 국채 금리를 0% 목표로 놓고 거기에 맞추도록 이 채권을 사고 팔고 한 모양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0%였는데 2022년도에 한번 0.5%로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7월 달과 10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또다시 상향 조정을 하면서 1%에서 움직이는 것을 허락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YCC 정책은 형해화되어서 어느 정도 이것은 이제 그만둘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시장이 예측을 해왔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매입을 해왔던 ETF도 이제 더 이상 매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 역시도 최근 한 2, 3년 정도 ETF를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중앙은행이 주식 상장지수 펀드를 그동안 사왔었군요. 한 37조 엔 정도 이렇게 사왔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2, 3년 정도 일본 증시가 화랑이 되다 보니 더 이상 이제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더 이상 매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왔던 것이 오늘 이제 종합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유지한 마이너스 금리 중단을 했고요. 동시에 장단기 수익률 이 곡선을 조정하는 장기 금리를 0%로 유지하는 그 조치도 실적으로 중단이 돼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중단을 했고 또 중앙은행에서는 상장지수 펀드 ETF 매입도 공식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치가 지금 내려서 글로벌 증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 일본 중앙은행이 그동안 쭉 유지해온 왜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그동안 쭉 유지해 왔습니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교과서에서도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모든 시중은행들은 예금이 들어오면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이 예치를 해야 돼요. 중앙은행에? 통상적으로 그 예치 제도를 통해 가지고 통화가 남발되는 거를 좀 억제하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우리가 지불 준비율이라 하거든요. 강제로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매입을 해라.
예. 그렇게 하면 중앙은행이 보상으로 예금 금리를 조금 얹어줬어요. 이자를 조금 준다. 네. 시중은행에. 그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일본은 거꾸로 어떻게 했냐? 예금을 하면 벌금을 물겠다. 일본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마이너스 0.1%를 내라. 내라. 돈을 맡기려면 내라. 그러니까 그 경우를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런 예가 없었어요. 유일하다. 유일하고 그걸 이제 일본이 정확하게는 이제 2006년서부터 이제 0% 또는 그 후로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갔었는데 예. 이걸 왜 했냐? 예, 왜 했냐 그렇게 하면 유일하게 마이너스. 예, 일본의 물가가 한 20년 마이너스였는 거예요. 물가가. 1990년서부터 2000년도, 2010년도 이르기 거의 20년 동안 일본의 물가가 영어로 네거티브였어요. 네거티브 예. 물가. 예.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물건을 만들면 예. 만들 때는 이게 가격이 한 100원이었는데 팔라고 내놓으면 90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부 이익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기업이 어렵고 성장이 어렵고 고용이 어렵고 이걸 우리가 한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한 20년 동안 경제가 어렵고 고용이 어렵고 정말 바닥을 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물가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 조치가 뭐냐?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했던 것이죠. 돈을 막 풀었다 이거죠. 풀었죠. 그래서,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그게 시작한 게 이제 2006년도, 7년도 이후인데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랐다는 거예요. 안 올랐는데. 안 오르다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후에 지금 이제 인플레가 두드러지면서 3%, 2% 넘어가니까 예. 드디어 이제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금리를 주는데 오히려 벌금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유일한 나라가 물가 하락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중단됐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를 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그렇죠. 갖춰진 이제는 거예요? 이제 갖춰졌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인데요. 네. 지금까지 기시다 정부가 내세웠던 것은 일본 은행의 총재도 마찬가지고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가지는 아베노믹스가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10여 년간 실시해왔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였고요. 2%. 그런데 그 2%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평균 3.1%이고 네. 또 올해 1월 달에 예상도 2% 이상으로 능가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임금 상승입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 상승이 되어야 그것이 물가에 반영이 되고 물가에 반영이 되면 다시 또 임금 상승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작년 1년간 지켜봤는데 예. 그 결과 올해 1월 달까지 봤을 때에 네. 충분히 그것을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기시다 정부가 기업들을 압박을 해서 예. 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도 임금을 더 많이 올려라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물가 상승보다는 올라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했는데 임금이 상승이 되지 않으면 소비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3.58%의 그 임금 상승을 했고요. 네. 올해는 일본 정부가 요구했던 것은 4% 인상을 원했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엊그제 이제 그 일본의 렌고라는 그 노조에서 총합한 결과는 5.25%인가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죠. 5.25% 주로 대기업들. 그렇죠. 사실상 이제 대기업들이고요. 네. 중소기업들은 이제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평균적으로 5.25% 정도 올랐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의 이제 시그널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들어갔으니 이제 임금 그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해도 되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과격하게 인상을 하지는 않겠죠. 시장에 패닉이 오니까. 예. 그래서 오늘 결정한 것이 0.1%에서 0.2%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 폭만 보면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0.1이니까 100%. 예? 100% 올렸다고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인상률로 보면 열로 보면 더블 올린 거죠. 폭은 워낙 작아서 작죠. 뭐 흉내만 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저것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렇죠. 율 자체로는 깜짝 놀랄 만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3.5% 기준금리가 7%로 올라가는 아, 그렇게 해석이 율로 되는군요. 보면은 이제 네. 굉장히 큰 건데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히 판단해야 할 게 뭐냐면 네. 일본이 디플레로 고생을 한 게 이게 뭐 몇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90년대서부터 네. 거의 30년 동안 디플레로 고생을 했거든요. 잃어버린 30년? 네, 20년? 그러니까 일본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네. 땅 밑에 디플레를 물가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물가를 떨어뜨리는. 네. 아, 그게 뭐 그게 뭘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일본의 장년 노년층이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네. 기대 수명은 100년이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러니까 안 꽉 쓴단 쥐고 말입니다. 쓰질 않는다. 안 쓴다. 네. 그게 이제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그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추락하면서 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 뭐 네. 혁신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이너스 금리를 이번에 해제를 한 것이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네. 2%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아, 일본의 물가 상승률 2% 목표대가 네. 과연 그대로 유지될 거냐?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2.3, 작년에 3.1이거든요. 3.1%까지 올랐는데. 작년에요. 예. 재작년에 2.3이었어요. 네. 근데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0.2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 목표로 올라온 게 네. 불과 2년이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30년 동안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거의 있으니까. 헤맸단 말입니다. 예.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내년 내후년에 다시 또 물가 상승률이 꺾일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아, 그 꺾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 조치를 예. 이제 드디어 일본이 질곡에서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있다. 그 일본의 일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행화가 지금 최근 2년 동안 110엔에서 135엔, 140엔, 어제 150엔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 이 일본 행화 때문에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일본 행화가 다시 만약에 130엔, 120엔, 110엔으로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디플레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 다시 저는 그런 디플레가 면에서 올 수 있다. 이번에 조치를 좀 더 우리가 좀 조심해서 판단해야 된다. 또는 지속될지 조금 더 지켜 그렇죠. 오래 봐야 되겠다. 네, 사실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중단을 했지만 돈을 풀기 위한 국채 매입은 또 계속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채 매입은 왜 계속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그 신세동 교수님께서는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꺾일 수도 있다라고 떨어질 보고 수도 있다.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그래요? 가지고 어떻게 있는데 보십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버블 경제 이후에 경기 침체가 디플레이션이 한 30여 년 말씀하신 대로 쭉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항상 디플레이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항상 물가가 0% 미만이었던 것은 아니어서 네. 그러니까 변동의 사이클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최근에 한 7년간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했던 것은 일본은행과 일본의 내각부에서 판단을 하기를 완벽하게 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라는 신호를 확인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 그렇죠.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그 물가 상승이 왔었고 임금 상승이 있었을 때도 다른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처를 하는 임금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우에다 총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완벽한 시그널이 있기까지는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충격에서 갑자기 적응하기 어려우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채 매입은 남겨놓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매입을 계속한다는 것은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오른 거에 대한 약간 자신감이 좀 적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완벽한 어떤 뭐 디딤돌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급작스러운 N고 현상으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도 좀 마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2006년도에 제로 퍼센트까지 갔어요. 2006년도에. 2006년. 예. 그러다가 2007년도, 2008년도에 다시 0.4%대로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거의 무한대로 오른 거죠. 제로에서 0.4니까. 그러다가 또 떨어뜨렸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일본이 디플레가 한두 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30년 동안 우리가 디플레가 있었던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물가가 목표한 2%대 안착, 뭔가 선순환,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유지될 거냐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두 분이 생각이 좀 전망이 좀 다른 건데. 그리고 국채를 예. 계속해서 매입하는 이유도 예. 그게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이제 상한선이 1%로 올렸잖아요. 전에는 지난 2022년에는 0.5, 그 전에 0.25, 그다음 0.00 계속해서 조금씩 올렸는데 결국은 일본의 중앙은행은 국채 금리가 1% 이상 올라가는 것은 억제를 하겠다. 그래서 채권을 계속 계속해서, 사서 금리가 더 오르는 것은 조금 억제하겠다. 억제하는 거는 그대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그 수준을 조금 올렸지 계속해서 통제는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 여튼 이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당장 엔화가 좀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그동안 예상이 돼 있었는데 실제 그런 건지, 또 일본 증시가 정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호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당장 시장에 혹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교수님? 제가 지금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엔화의 변동은 제가 못 봤었는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봐볼까요? 예, 뭐 아마 네. 지금까지 이제 145엔에서 150엔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영향은 있을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원 달러 환율은 150엔. 150엔 때문에 150엔은 예. 그럼 아직까지도 이제 달러가 더 엔저 강해졌네. 현상이 그죠? 그러네요. 예,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오늘 발표함으로써 예. 엔고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잠깐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보통 전망이 되고. 예,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한 내용은 예. 충분히 벌써 다들 시장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리의 폭도 거의 다 예상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반영되었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그런 그 금리의 상승이 네. 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이론적으로는 엔화값이 올라간다. 그렇죠.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엔화의 가치의 그 하락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의 증시라든가 또 뭐 지금 뭐 사무라이 세븐이라는 그 일곱 개 주식들의 상승하는 이유들은 물론 기업의 업황이 좋고 또 뭐 수익 개선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일본 정부의 정책과 엔화 약세가 일본 증시를 끌어간 부분이 있다라는 엔화 거죠. 약세가. 그래서 향후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금리 상태의 일본의 엔화를 가지고 고금리의 해외 자산을 매입을 했던 것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향후에 미국의 금리가 하락을 하고 일본의 금리가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말까지 0.5%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상승폭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뭐 미국이 5.5에 우리나라가 3.5니까 0.5라고 하더라도 그 폭의 크기는 적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과거 한 30여 년간 이렇게 금리가 인하됐다가 또 제로 금리의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이것이 해제가 됐다라는 자체가 일본은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엔캐리 트레이드라든가 또는 엔고의 현상은 이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엔저 현상, 그죠? 엔고 현상이죠. 엔고 현상.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값싼 엔화를 빌려서 해외 좀 금리가 있는 돈에 그 투자를 많이 하는, 그래서 일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 자산을 많이 사는 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별 변화가 없고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0엔, 달러당 지금 150엔이니까 우리 증시도 일본 증시도 지금 조금 올랐어요 오후에. 그러니까 이거 좀 예상과 다른 일본 마이너스 금리 중단. 지금 일본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릴 거다 하는 이야기는 벌써 한 달 전서부터 뉴욕 시장이나 한국에 알려져 있었어요. 예. 지금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0.1에서 0. 네. 그러면 0.1%포인트 올린 거잖아요. 네. 전혀 환율에 영향 주지 않는다. 왜냐? 지금 미국 금리가 5.5거든요. 네. 미국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앞으로 금년 말까지 이제 뭐 3번 내릴 거다, 4번 내릴 거다.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뚜껑이 열릴 텐데 지금은 미국이 한 번 내리면 0.25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그죠? 한 번에. 그럼 예. 3번 내리면 0.75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 고심 끝에 내린 게 0.1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본 금리의 움직임이 금리 차로 인한 자본 흐름이나 엔캐리 트레이드에 영향을 줘가지고 네. 환율이 움직이거나 주식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너무 예민한 거다.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기준금리의 상향 조정 별 변화가 없을 전혀 거다. 없을 것이다. 아니, 일본 여행 가고 싶은 분들 많은데 야, 엔화 비싸지는 거 아니야?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 전혀 없을까 좀 있을 것도 같은데.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 2022년도에 엔화가 150엔대에 갔을 때 일본 은행이 개입을 했었거든요. 150엔이에요? 네, 그때 127엔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엔화 자체가 네. 금리와 상관없이 너무 엔저 현상이라는 거죠. 엔화가. 너무 엔저 현상이어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까지 올라갔으니 네. 이참에 이제 엔화의 엔저 현상이 어느 정도는 이제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금리 중단에 마이너스 금리 중단에 따른 일본 증시의 영향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본다면 어느 쪽 힘이 더 강할까요? 아까 엔캐리트 해외 자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 첫째, 예. 기준금리를 0.1% 상향 조정해가지고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0으로 간 것은 예. 금리 차나 자본 흐름을 움직여가지고 증시나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아, 그 정도 금리로는? 전혀 그래요? 그거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일본이 0.4, 0.5 2007년도 같이 올리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예. 현재로서는 그거 한 것이고 아까 150행 선에 대해서 네. 지금 일본 정부가 굉장히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엔화가 약세가 아니냐. 전 아니라고 봐요. 일본은 지금 150행을 가는 거를 사실 은근슬쩍 이 사람들은 바라고 있었어요. 아니 150엔 가면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른.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막는 거지. 아. 그러니까 150행 정도면 일본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분명하고 네. 그다음에 145행서 150행 사실 좀 넓게 보면 2년 전에 110행 하던 게 한 2년 만에 지금 150행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 수출이 살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관광이 살고 그것 때문에 일본의 인플레가 오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지금 소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 때문에 일본의 주가가 폭삭 내려앉는다든지 또는 뭐 환율이 폭삭 내려앉는다든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문제는 일본이 150행에서 더 올라가서 160행, 170행으로 가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그렇게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우려에 대비해서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130행 때까지 다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냐. 전 아니라고 보는데 전 150행선이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150행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일본 통화 정책을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지금 이번에 마이너스 0.1에서 0.0으로 올린 것은 미세 조정. 미세 조정이다. 불과한 그러니까 것이고. 증시와 환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여튼 금리를 올렸으니까 엔화는 조금 강하는 쪽, 시장 증시는 조금
부담을 주는 쪽, 왜 아까 엔캐리 트레이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밖으로 돈을 나가가지고 해외 투자를 하는데 그 자산이 다시 일본 국내로 환류한다면 뭔가 자산 가격에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 힘이 별게 아니라고 우리 신세동 교수님은 생각하시는데. 예, 그렇죠. 신세동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두 가지 이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일본은 그게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기업 위주의 증시의 활황이 결코 일본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 내수 시장이 상당히 발달된 나라인데 결국은 수출 주도 기업들은 활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국내 시장 또 수입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엔저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가라는 것은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 엔저를 뭐 그렇게 그닥 150엔 이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에서 임금 인상을 주장했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 물가의 상승에 대해서 일본의 소비자들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금 인상까지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끝냈으니까 끝내면 우리 산업, 뭐 특히 일본과 경쟁하는 뭐 조선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좀 반사이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분석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앞서 나간 거다. 아, 너무 우리나라에서 앞서 나간 너무 앞서 나간 것이고 성급하게 그런 걸 그렇게 상상을 하시려면 엔화 환율이 130엔트로 툭 떨어져줘야 돼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0.1% 조정한다고 이게 환율이 130엔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는 150엔에서 이미 시장에서는 0.1 정도 조정하더라도 150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150엔은 진짜 우리한테 문제가 돼. 인플레라든지 수입 물가라든지 문제가 돼. 그러면 더 많이 올렸었어야죠. 0.4 정도로 안 했단 말이죠. 저는 150엔을 즐기고 있고 그다음에 150엔이 일본은 150엔을 즐기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일본 경제가 소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는 전혀 인기를 못 얻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수수께끼이긴 한데 제가 10년 전, 꼭 10년 전에 아베 대통령 수상이 80엔 하던 환율을 120엔대까지 올리면서 일본을 한번 쫙 끌어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뭐냐면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 촉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다가 결국 또 거꾸로졌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 150엔에서 일본이 진짜 탄탄하게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상장 가도를 달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150엔까지 갔는데 일본 경제가 또 주저앉으면 또 가라앉으면 그건 또 일본 중앙은행으로서는 또 다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일본은 이제 이 마이너스 금리 중단으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으면 우리 증시에서 관련 주식들 조금 반사 효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니까 우리 신세동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너무 성급하고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저도 좀 그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경합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경쟁 강도가 그렇죠. 경쟁 강도가 높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일본의 상품 수출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합도가 지금 미국과 지금 현재 우리가 좀 한국이 약 높네요. 69 정도로 되어 있고요. 중국이 58, 55 정도 되어 있는데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본과의 제조업 분야에서의 수출 경합도가 한 75 정도였거든요. 지금 점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수출 경합도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는 국내 생산만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또 과거보다 현재 계속해서 환율의 영향에 따른 경합도보다는 그러니까 가격의 경쟁력보다는 상품의 질의 경쟁력 뭐 이런 것들도 기술 있기 경쟁력, 때문에 특히. 또 직접 교육도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경합도가 높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공식이라는 거죠. 과거의 지금의 공식이다. 공식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어떤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게 그 부분에서는 두 분이 그래도 의견 일치를 보여줬습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고 마이너스 금리 탈출한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